안녕하세요. 대박전국 선데이 일부 장희선입니다. 9월의 마지막과 10월의 시작이 함께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크게 휘청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코스피는 3060선, 코스닥은 100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시장 모두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 9월의 변동성 장세가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4분기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전국 선데이 1부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우신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최근 증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여러 고민들도 분명 하고 계실 거고, 우리가 이제 증시가, 지금 따지고 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월봉이 모두 음봉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10월에 첫 거래일부터 야속하게도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3019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해 놓은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까? 뭐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쯤 증시가 돌아설 수 있을까? 뭐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이슈들은 언제쯤 사그러들 수 있을까? 음. 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조금 광의의 범위로 보자면 이제 4분기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오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흔들리는 증시, 말 그대로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우리가 피난처로 볼 곳이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종목을 매매하게 될 텐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 얘기하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종목은 잠시 후에 있을 무방을 통해서 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현재 시황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 볼 섹터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의 지금 차트 모습입니다. 오늘 또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때가 이제 7월 달이고요. 그리고 8월 달, 9월 달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고점을 형성한 이 3,316포인트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기록했던 고점, 6월 말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지금 3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달 동안 하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10월 달 거래일 첫날부터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니까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와운의 파트너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도권에 또 15년 동안 있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생각들이 드는 최근의 시장의 모습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요. 이 지표가 RSI라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RSI라는 지표는 어느 순간에 인제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RSI 지표가 이 주황색 선 위에 형성이 되게 되고요. 시장이 반대로 좀 과매도 구간까지도 진입이 됐을 때가 이런 구간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지수 기준으로 드디어 파란 선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파란 구간을 진입을 했을 때가 이 시점이었습니다. 진입을 시작한 지점은 여기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제 이때부터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는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반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재차 하락이 또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파란색 구간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우리가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과열과 내지는 과매도 구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인 RSI로 봤을 때 지금은 확실히 과매도 구간에는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기술적으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오늘 장중에 3015포인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현재 3019포인트입니다. 3019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이제 3,000포인트, 뭐 3,100포인트, 3,200포인트, 100단위로 우리가 많이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뭐죠? 3,000포인트가 되겠죠. 이 3,000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3,000포인트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가 올라선 것은 얼마 되지가 않죠. 3,000포인트를 처음 이번 코로나 이후에 넘어서 본 지수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수대에서 이제 3,300까지도 지수가 올라가고 뭐 과정들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촛불을 터뜨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지수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만큼 돌파를 했을 때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지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탈이야 있을 수가 있겠지만 3,000포인트는 그냥 넘어가기는 또 힘든 지수대라는 점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내 증시의 이제 하락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선물 차트입니다. 이건 30분 봉이고요. 30분 봉이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린 코스피 지수의 일봉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하락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차트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당장 눈에 들어오는 건 이 검은 선이에요. 검은 선이 특정 밴드 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4거래일 전이에요. 4거래일 전에. 4일 전. 4일 전 이 시점부터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지수와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미결제 약정의 흐름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그거예요. 새로운 돈들이 새로운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건데 새로운 수급이 아래로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수급이. 그러면 뭐죠? 결국은 새로 들어온 수급이 나가줘야, 즉 미결제 약정이 하락을 해야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는 의미겠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이 밑에 있는 MACD라는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MACD는 추세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뭐 스토캐스틱 패스트나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MACD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는 가장 통용화된 그러한 추세 지표, 추세를 이제 가리키는 보조 지표인데 이 MACD가 이틀 전입니다. 자, 요때가 이제 이틀 전이거든요. 이틀 전에 지수는 이 지점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골든이 한번 발생을 합니다. 빨간 선과 녹색 선이 크로스가 한번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하게 평행하게 누웠습니다. 오늘 오후장부로. 그리고 녹색 선이 조금씩 내려오다가 역시 각도를 눕히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거래일이 딱 펼쳐져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시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가라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구도상에서는 시가의 의미보다는 시작하고 이거 30분 봉이잖아요. 9시부터 9시 반. 여기서 생기는 첫 봉.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30분 봉의 첫 봉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거래가 되는 화요일 장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부터 9시 30분에 발생하는 첫 봉이 양봉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양봉이 발생이 되면 단기 바닥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양봉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구도가 펼쳐지게 되냐면요. 양봉이 발생이 되게 되면 지수가 이틀 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저점이 갱신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점이 더 낮춰진 그런 상황이죠. MACD는 이 저점과 여기서 양봉이 발생이 그 다음 봉에서 되면 골든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버전스라는 말의 의미는 지수와 지표의 방향이 반대를 가리킬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수가 조만간 이 보조 지표의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즉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보조 지표가 올라오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골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수가 조만간 상승 반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화요일 날 기왕이면 또 장대가 좋겠죠. 양봉이 나오게 되면 골든이 나오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장, 더 좁게 얘기하면 9시부터 9시 반 이 사이에 나오는 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면서 선물 지수가 빠지기 시작한 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4일 전부터였고요. 4일 전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11,368계약 매도를 대량으로 때린 이 날이 딱 4일 전입니다. 그럼 이 4일 동안 외국인들은 11,000계약, 뭐 300계약, 뭐 하루는 800계약 샀지만 오늘 또 이제 3,400계약 매도가 나왔는데 이 합이 대략 한 15,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4일 전부터 이 4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15,000 정도, 15,000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를 발생을 시키면서 미결제를 쌓으면서 밀었다라는 뭐 의미인 건데,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앞서 보여드린 어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앞서 보여드린, 이 검은 선이 올라오는 이 미결제 약정의 이 증가는 외국인들이 발생을 시킨 거란 얘기죠. 얘네가 엑시트가 돼야 지수가 좀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을 또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수급적인 포인트와 미결제 약정과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날짜가 제가 아무 날짜나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 날짜가 9월 10일부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시만기 바로 다음 날입니다. 동시만기 다음 날. 동시만기 다음 날부터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의 변화예요. 선물 수급의 변화인데 사실은 동시만기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대략 몇 개인가요? 2,300개, 5,800개, 뭐 한 8,000개, 6,000개, 한 14,000개, 뭐 이 계약까지 합하면 한 15,000개 정도, 15,000개 정도 선물 매수를 했었어요. 동시만기 끝나자마자. 지금 상황과 되게 오버랩이 되죠? 지금은 4거래일 동안 15,000개를 팔았는데, 동시만기 끝나자마자 사실은 4거래일 동안 15,000개를 매수를 했었어요, 외국인들은. 사실 이때는 수급적인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죠.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 4거래일 전인 이 11,000계약을 매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동시만기 이후에 누적 외국인 선물 수급 자체가 마이너스 전환, 즉 매도 전환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지금 한 15,000개 정도를 4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지만 대략 한 10,000계약 정도까지 향후에 좀 매수를 해주게 되면 최근 추가적인 어떤 급락의 원인이었던 수급적인 이유는 해소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 맞춰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긴 관점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슈들을 같이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시장에 있는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에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인데 뭐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최근부터 계속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이슈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왔던 이슈라고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됐던 이슈인데요. 근본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가 부채가 많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힘들면 우리가 소위 유동성을 푼다고 하지만 달러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많은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 시기가 됐을 때는 항상 이 부채 한도 이슈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오늘 뭐 나온 이슈로는 이 뭐 부채 한도 이슈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뭐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어찌 됐든 인제 핵심적인 사안은 부채 한도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10월 중순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뭐죠? 우리가 인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악재는 뭐냐면, 시장이 두려워하는 악재는 뭘까요? 누가 뭐 "망한다." 뭐 "부채 한도에서 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최근에 이제 헝다그룹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헝다그룹이 망하는 거를 걱정하는 걸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게, 우리는 헝다그룹이 파산할까 봐 뭐 문제다라고 인제 언론에는 나오지만, 주식 시장에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제일 큽니다.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제일 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에서 리스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는 10월 중순이라는 어떤 시간표가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이 이슈가 이 10월 중순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 배제는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또 이 이슈가 종종 나왔던 이슈인데 과거에는 그럼 어땠느냐? 우리가 인제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경험적인 히스토리컬한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단기적인 이슈에 항상 국한이 됐던 이슈예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미국에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죠. 서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중기적으로 항상 풀려왔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적인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결국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인 이슈로 현재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재로서의 그러한 크기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지금 이 이슈가 또 시장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공급망 대란에 대한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항상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항상 이런 기조를 유지를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인제 시장은 쇼크를 받은 거죠. 뭐 이번에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란 말을 뒤집었다."라는 거죠. 왜? 공급망 대란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인플레가 아니라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발언들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오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고 원달러 환율도 지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환율.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환율 이슈들을 많이 체크해 볼 때가 언제냐면 주로 시장이 빠질 때 많이 체크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는 항상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금리.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이 환율과 금리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매크로 지표의 대표 주자입니다. 매크로 지표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유가까지 해서 요 매크로 지표의 대표적인 인제 세 가지 요소가 요 환율과 금리와 유가였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인플레이션, 어떤 코로나 이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뭐죠? 테이퍼링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종국에는 뭐죠? 금리와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이슈와 인제 맞물려 있는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번복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지금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이슈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각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소매업체들의 주가들이 많이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이 연준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발언들을 이어갈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시장은 뭐예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A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B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불확실성이 생긴 거거든요. 하지만 이 이슈 역시도 시장이 점점 시간을 녹여가면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이슈입니다. 단, 인플레, 테이퍼링, 금리까지 이어지는 이 이슈는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 공급망 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이어서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이제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불빛으로 지금 음식을 비춰가면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죽하면 이렇게 지금 식사를 하실까요? 오죽하면 지금 중국이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죠. 요즘은 또 SNS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중국 현지에서 현지 이제 각 곳에서 이러한 전력난 때문에 어떤 생활에 불편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SNS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어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진도 인제 그러한 사진 중에 인제 하나인데 그만큼 전력난이라는 거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던 그리고 주요 매크로 이슈들을 건드리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발언을 번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급망 대란이라고 하죠.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각 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이런 이제 중국에선 전력난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을 하고요. 여기에서 부담을 또 우리 이제 각 산업계에서 느끼는 단계까지 지금 접어든 거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각 산업계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슈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증시라는 건 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런 이슈의 또 수혜주들을 찾기 마련이고 최근에 또 관련 그러한 주식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이 이슈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이제 호주와의 여러 가지 이제 무역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호주로부터 받는 석탄을 공급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이런 어 시급한 전력난에 노출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전력난이라는 거는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발생하는 최근에 어떤 공급망의 병목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각 산업계의 타격 여기와도 맞물려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러한 부분들과도 맞물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앞서서 뭐 옐런 의장의 최근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매크로 지표인 금리와 환율을 건드리는 이슈 그리고 거기서 이 이슈를 야기시킨 공급망의 병목 현상 거기에 더해서 실제 중국에서는 전력난까지 겪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좀 말씀을 이어서 드려봤는데 지금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뭐 하나의 투자자 내지는 어떤 증시라고 본다면 사실 계속 지금 비를 맞고 있어요. 뭐 중간중간 번개도 맞아가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과정을 7월, 8월, 9월까지 겪고 있는 거고 사실 7월보단 8월이 더 힘들었고 8월보단 9월이 더 힘들었고 이러한 과정이 최근 3개월 동안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지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럴 때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식을 한다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차익을 거둔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인 건데,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지점은 결국은 많이 빠져 있는 지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항상 보면 온갖 악재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주식들은 보면 호재밖에 없어요. 온통 호재거리들밖에 없습니다. 다 좋다라고 떠들죠, 이때는. 근데 이제 주식의 원론은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자꾸 이슈에 휘둘리는 경향들이 뭐 사람인지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슈에 휘둘리지 말자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악재라든지 호재라든지 다 체크를 해 가면서 봐야겠죠.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이미 많이 시장에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악재도 마찬가지고 호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면 시장은 둔감해져요, 어차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7, 8, 9가 굉장히 힘든 과정, 굉장히 소나기를 맞는, 번개도 맞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고 있지만, 사실 비라는 것도 그렇죠. 뭐 내리다 보면 비가 다시 그치고 햇볕이 이제 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악재가 많아서 혼란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뭐 악재가 많이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불확실할 때 사서 확실할 때 팔아야 되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반대의 의미로 보면 불확실할 때는 항상 악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때고, 확실할 때는 시장이 좋아하는 호재거리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그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원론적인 의미로 보자면 시황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다음 주에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서두에 좀 많이 말씀을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 중기적으로도 우리가 그 6월 말에 기록했던 코스피의 고점 있죠? 이 고점을 사실은 뚫을 정도는 돼야 우리가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월 달에 그 추세가 나오긴 어렵겠죠. 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지나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단번에 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가 뜨는 시기를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어요. 내년 1분기. 지금 10월 달 초입에 들어왔으니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10월 달 지금 초입에 들어왔으니까 11월, 12월만 지나면 이제 바로 1분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외적인 이슈를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추석 이후 9월, 10월, 11월 만만치가 않았던 장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11월, 12월로 이제 접어들면서 시장이 강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1월, 2월까지 이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말 연초 효과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연말 연초.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뭐 세금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러한 이슈에 항상 노출이 최근 몇 년간 되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즉, 그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 연말 연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벌써 들어왔고 4분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뜰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3천까지 내려온 지금 자리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시황적인 측면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서두에 뭐 혼돈의 증시, 피난처는 어디가 될까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좀 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실 최근 시장이 어려웠던 와중에도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이 미디어 컨텐츠 섹터입니다. 미디어 컨텐츠.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해서 전 세계 1위 타이틀을 먹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전 세계 1위를 했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데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오징어 게임은 단순하게 그냥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했으니까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의 성장을 일부라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떤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게는 트리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트리거. 이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올해 1분기까지 좋았다가 2분기, 3분기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이 쉬는 2분기, 3분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 업종은 결국은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글로벌 OTT들의 이 컨텐츠 업체들의 어떤 대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텐트폴 같은 의미를 가지는 작품들이 좀 공백기가 있었던 기간이 2분기, 3분기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지금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러한 작품들이,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고요. 관련된 그러한 제작사들이 실제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파급력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 4분기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 제작사들을 봐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사실은 이게 파급력이 있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요. 지금 최근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메타버스 섹터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로블록스가 있어요. 로블록스에서 지금 유저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파급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돼서 메타버스 기업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뭐 시각 특수 효과인 VFX에 참여했다고 해서 덱스터라는 또 종목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지금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결론은 미디어 콘텐츠 섹터 4분기 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시점은 사실 최근 한 2주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분기에 올라간다는 개념,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매달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란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는 올라왔으니까 좀 눌려주는 구간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지금 한 가지 모멘텀이 더 붙어 있죠.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 날 국내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와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의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 날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때마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극장 사업에서도 디즈니 영화들이 11월하고 12월에 개봉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디즈니의 사장이라면 디즈니 플러스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픈을 하면서 극장까지도 해서 드라이브를 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디즈니 플러스 국내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바로 오픈을 앞두고 있는 작품이 대표적인 게 지금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자, 관련된 회사는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내용이 많아서 섹터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기차의 모습입니다. 사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 2차 전지의 밸류체인, 소재 밸류체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섹터는 전기차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방향성이 너무 명확합니다.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은 무조건 해요.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지금까지 맞아 떨어갔는데 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고민들을 했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성장할 게 너무 뻔하니까 너무 비싸긴 하거든요. 밸류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냐. 과거에는 우리가 그 실제 매출이 늘어나고 OPM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자체가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훨씬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대장주 역할들을 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음극재도 보기 시작을 하고 뭐 전해질 쪽도 보기 시작을 하고 동박도 보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신사업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플러스로 붙어 있는 게 성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소재, 성능 개선 소재에서 비전을 보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관련된 주가가 이 밸류체인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장비도 움직이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 시장은 조금 더 싼 거, 조금 더 싼 거, 조금 더 싼 거를 찾는다라는 논리예요. 특히나 신사업을 하는 과거에 멀티플이 굉장히 낮았던 과거에는 PER을 막 10배씩밖에 안 줬던 기업인데 성장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신사업에 뛰어들면 밸류에이션을 더 받게 되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지금 2차 전지가 성장에 대한 방향은 뚜렷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들한테는 어필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지금 밸류체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4분기에도 여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이면 신사업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라.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ESG에 대한 내용인데요. 환경입니다. 친환경. 우리가 이제 작년에 보시면 그린 뉴딜이다 보다 해서 이게 국내 정책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책이었죠. 글로벌로 이슈화가 된 정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이게 단기 트렌드는 아니고요. 빅사이클 중에 하나입니다. 빅사이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친환경과 관련된 워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작년에는 그린 뉴딜이라는 미명하에 풍력과 태양광이 독보적으로 움직였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항상 보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게 마련이고요. 쉬어가는 구간들을 마련하게 되죠. 풍력 태양광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환경 쪽에서 넘어간 섹터가 뭐죠? 풍력 태양광에서 친환경 쪽에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섹터가 탄소와 수소입니다. 특히 수소, 탄소. 네. 탄소 중립과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폐플라스틱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또 추가가 될 겁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ESG라고 어떻게 보면 명명할 수 있는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산업군 내에서는 시장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을 찾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풍력 태양광이었지만 올해는 탄소 수소다 라는 관점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기왕이면 새로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과 관련된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4분기에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예, 뭐 사진 하나로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협입니다. 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짧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형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은 매매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 섹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왜 경협을 그래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이슈는 호재일 수도 있고요.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란 놈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고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이슈에 익숙해지게 되면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사실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어요. 호재는 뭐, 김여정의 발언도 있었고 김정은의 연락선 복원이나 이런 발언들이 있었죠. 악재로도 사실 그 와중에 계속 미사일은 또 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된 또 그러한 얘기, 재개에 대한 얘기도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얘기가 있었죠. 미사일은 그 사이에 한 2번 정도 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최근 한두 달간 보게 되면 악재에 반응하는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요즘은 심지어 미사일 쏴도 그냥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악재에 둔감해져 있어요. 호재는 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호재가 탁 나왔을 때 시세, 어떤 시세로 주는 그러한 반응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즉, 지금의 경영 섹터는 현재 시점에서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미리 예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어찌됐든 이슈가 시장에 던져졌을 때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니 지금은 관심을 확실히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올 4분기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이 경협 섹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이제 익숙해진 워딩인데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사실 이 위드 코로나라는 워딩 자체는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얘기고,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경제 재개를 뜻합니다. 경제 재개. 경제 재개를 뜻해요.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뭐죠? 여행, 항공, 소비, 이러한 섹터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경기의 리오프닝 수혜주로 보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보게 되는 건데, 사실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섹터가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워딩 하에 수혜주로 불렸단 말이죠.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의 이게 분명히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 간에.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은 경제 재개가 되는 거고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안고라도 경제를 재개시키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은 이러나 저러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관점인 거죠. 결국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봐야 된다. 심지어 이 섹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면 10월 말 11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가 좀 만연해지려면, 시장에서 좀 만연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하나 산업군들이 올라올 텐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죠. 결론적으로는 올 4분기만 볼 섹터가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 섹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1분기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섹터가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경제 재개 관련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두고 이제 서서히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결론은 그 위드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당장 시행하게 됐을 때는 치료제가 보편화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치료제가. 왜? 지금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글로벌리하게는 머크라는 회사가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치료제 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알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약국이나 뭐 병원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 알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구용 치료제죠.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복용이 편한 이러한 치료제가 나와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위드 코로나를 시대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코로나를 안고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열심히 지금 각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편하게 실제 이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그 날까지 되려면 또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어 어찌 됐든 이 코로나 치료제 쪽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코로나 치료제 쪽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은 좀 덜 오른 종목을 좀 봐야겠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가장 무서울 때가 너무 많이 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되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헬시라고 해서 이제 스캐닝을 했을 때 건강한 사람을 스캐닝을 한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임팩티드라고 해서 감염된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뮨이라고 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긴 분, 뭐 백신을 2번 맞았거나 뭐 아니면 부스터샷을 맞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한번 걸렸거나 뭐 등등 기타 이유로 면역력이 생기신 분들. 이러한 사람들의 집단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게 진정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는 결국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항상 갇혀서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이미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나라 중에 싱가폴이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2번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9세까지 지금 사망률이 제로입니다. 치사율이 제로예요. 69세까지. 물론 백신을 1번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2번 맞은 사람들은 지금 치사율이 제로입니다. 좋은 선례를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는 확실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행주인 것 같은데요. 아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면 여행 수요 늘어나겠죠. 뭐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근데 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비싼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결국 기대감을 안고 가는 게임이라면, 그런 논리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만큼 여행을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이 여행을 가게 될까요? 끝나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죠. 이만큼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여행을 못 갔던 수요까지 합쳐져서 갑자기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 논리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행주가 미리 선반영을 많이 땡겨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겠지만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 소비주. 사실 소비주는 아직도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이 한번 놓고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 섹터들을 어떤 피난처로 대변될 수 있는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 각 섹터에 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4분기 한번 잘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추려서 세세히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4분기에 어떤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죠.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또 무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무기를 하나씩 쥐어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